태양이 아직 산 너머에서 얼굴을 비추기 시작하던 새벽, 70살의 노인 김영수는 언제나처럼 충직한 강아지 보라와 함께 자신의 작은 농장을 거닐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과 담담한 미소는 땅과 함께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안개는 들판 위를 여전히 덮고 있었고 평소 조용하던 보라가 갑자기 짖으며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농장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숲을 향해 몸을 돌렸다. 왜 그러냐, 보라야? 김영수는 쉰 목소리로 물으며 개를 따라갔다.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보라는 쟁얼음으로 덤불 근처에 멈춰 섰다. 그 순간 미약한 울음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다. 김영수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조심스레 가지를 젖히자 그는 놀라움에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누더기 천에 감싸인 3명의 갓난아기가 있었다. 마른 나무십 위에 조심스레 눕혀진 채로. 세상에, 그가 중얼이며 다가가 숨을 쉬는지 확인했다. 2명의 여자아이, 그리고 1명의 남자아이. 아이들은 기진맥진해 보였고 보른 추위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작은 몸들은 떨고 있었다. 김영수는 충격으로 잠시 움직이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것인가?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보라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마치 어서 하세요라고 말하는 듯 했다. 김영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자신의 오래된 울 옷으로 조심스럽게 감싸며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 그의 아내 박정희가 문 앞에서 밀가루가 묻은 손으로 그를 맞이했다. 왜 그래요, 영수씨?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녀는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가 남편의 품에 안긴 보따리를 보고 말을 멈췄다. 여보, 당신 믿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뭘 발견했는지. 그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나무 테이블 위에 눕혔다. 박정희는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리고 입을 손으로 막았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며 외쳤다. 숲에서 누가 버린 것 같아요. 보라가 발견했어요. 김영수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답했다. 박정희는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깨끗한 담요와 아침 커피용으로 남겨둔 우유를 꺼내 아이들에게 숟가락으로 먹이기 시작했다. 김영수는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정희야, 우리 이것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건 너무 벅차. 그는 손을 깍지 껴 무릎 위에 놓고 앉았다. 우선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해요. 그냥 둘 순 없잖아요. 그 후에 생각해봐요. 박정희의 말에는 오랜 세월 쌓인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루 종일 그들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 속에서 아이들을 보살폈다. 돌아가며 품에 안아 천을 나누고 울음을 달래고 담요를 갈아주었다. 저녁 무렵 박정희는 아이들 중 1명을 안고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들 혹시 우리 마을 사람들 아닐까? 정희야, 나도 모르겠어. 우리 마을 사람들이라면 이런 짓 안 했을 거야. 누가 한 건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아마 알기 힘들 거야. 김영수는 벽난로 옆에 누운 보라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걔는 눈을 떼지 않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평소 고요하던 집은 아이들의 약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김영수는 익숙한 농촌의 평온함 대신 낯선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다. 몇 번이고 일어나 박정희를 도우며 서툰 손길로 아이들을 안았다. 내일 누군가랑 상의해야겠어.
마을 경찰이나 교회에 계신 이 신부님이라도. 박정희는 아이들을 헝겊 이불에 포근하게 눕히며 말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무언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이 아이들과의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을 느꼈다. 해가 뜨자마자 둘은 겨우 눈을 붙인 채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불안함 속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작은 농장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영수는 이른 아침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마당으로 나섰고 보라는 그 곁을 따라붙었다. 박정희는 부엌에서 밤새도록 끓인 국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드디어 잠에 들었고 그녀는 오래된 천조각들을 꿰매어 담요를 만들었다. 영수야, 잠깐 들어와 봐요. 그녀가 부엌문에서 불렀다. 무슨 일이야? 그는 닭모이통을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박정희는 팔짱을 낀 채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얼굴에는 걱정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우리 이 아이들 계속 데리고 있을 순 없어요. 도와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많고 우리 자신도 겨우 먹고 사는데 이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김영수는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고개를 떨궜다. 아내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을 포기한다는 생각은 마음속에서 단 하나도 용납되지 않았다. 정희야, 나도 알아. 하지만 어디로 보낼 건데?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그 순간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박정희는 재빨리 안아들었다. 김영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박정희는 말했다. 이 신부님께 상의하자고요. 현명한 분이니까 좋은 조언을 해주실지도 몰라요. 그래요. 아침 먹고 나서 찾아가요. 하지만 꼭 기억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이 아이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 필요한 건 뭐든 하겠어요. 김영수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말에 박정희는 놀라면서도 감동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아이들을 따뜻한 담요에 감싸고 수확물 나르던 낡은 손수레에 조심스레 눕힌 김영수와 박정희는 마을 교회로 향했다. 길은 울퉁불퉁했고 손수레는 매번 덜컥거렸지만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이 신부님께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에서 반복하며 걸음을 옮겼다. 돌로 지어진 오래된 교회가 눈앞에 나타났고 그 앞에는 마치 기다리고 있던 듯한 이 신부가 서 있었다. 중년의 남자, 희끗희끗한 머리에 고요한 눈빛을 지닌 그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며 말했다. 김영수 씨, 박정희 씨,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지만 손수레 속 보자기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신부님, 저희가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어떤 아이들을, 아니, 새 아이를 발견했는데 저희도 어쩔 줄을 몰라서. 김영수가 아이들을 가리켰다. 이 신부는 아이들을 잠시 바라보며 놀라움과 근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오, 하느님, 어서 들어오세요. 밖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군요. 작지만 아늑한 교회 안 응접실로 들어간 김영수와 박정희는 쉽게 자리에 앉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낯선 공간과 무게감 있는 현실이 그들을 움츠러들게 했다. 자, 어서 말씀해보세요. 믿기지 않는 광경입니다. 이 신부가 손을 모으고 조용히 앉으며 말했다. 김영수는 헛기침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신부님, 저희 인생에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보라랑 나갔는데 개가 이상하게 굴더니 숲 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때 아주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새끼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덤불을 제치니 거기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낡은 헝겊에 감겨 마른 잎 위에 누워 있었어요. 이 신부는 찌푸린 얼굴로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다. 새 아이요? 단 한 명도 아닌 셋이나요? 예, 신부님. 여자아이 둘, 남자아이 하나입니다. 아주 작고 마른 아이들로 볼이 다 얼어 있었어요. 김영수는 땅을 바라보며 손을 조심스레 쥐었다. 처음엔 무서워서 손도 못 댔습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하지만 그냥 둘 순 없었어요. 제 외투로 싸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박정희가 이어 말했다. 신부님, 전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알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처음엔 누가 돌아가셨나 했죠.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며 입을 손으로 가리고 눈가를 훔쳤다. 너무 작고 연약해서 바로 우유를 데워 담요로 감싸주고. 이 신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바닥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신부님, 저희 나이 보세요. 이런 책임은 너무 큽니다.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는데. 영수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박정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아직 혈연은 아니더라도 어찌 이런 생명을 외면한단 말입니까? 이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정희씨. 하지만 분명 힘든 일일 겁니다. 김영수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신부님, 힘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다시 내칠 수는 없어요. 숲에 버려졌다는 건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그렇게 단정 짓지 마세요. 이 신부는 천천히 말했다. 혹시 이 아이들에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날 숲에서는 아무것도 못 보셨나요? 쪽지나 물건 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부님. 그냥 낡은 천 조각뿐이었어요. 그 숲은 춥고 음산했습니다.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느낌이었어요. 김영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런 말 마세요. 박정희가 조용히 나무랐다. 그 사람이 절망 끝에 그런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삶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 신부는 조용히 일어나 김영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대들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쩌면 바로 여러분에게 이 아이들의 삶이 맡겨진 걸지도 몰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혹시라도 가족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함께 방법을 고민합시다. 신부님,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삶이 빠듯한데 아이 셋이란요. 하지만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도 못하겠어요. 김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이 신부는 따뜻하게 위로했다. 박정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고 김영수는 감정을 억누르듯 두 주먹을 쥐었다. 두 사람은 이 순간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깊이 느끼고 있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정희는 아이 하나를 안고 조용히 물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저는 최대한 돕겠습니다. 이 신부는 진심이 담긴 말투로 답했다. 교회를 나설 때 김영수와 박정희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불씨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수레 속 아이들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그들의 순수한 숨결은 어른들의 복잡한 심정을 전혀 모르는 듯 평화로웠다. 전고가 지나 작고 낡은 집 앞에 다시 도착했을 때 그들의 삶에 씌워진 책임의 무게는 한층 더 뚜렷하게 다가왔다. 박정희는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담요를 펴고 아이들을 위한 간이 잠자리부터 마련했다. 영수 씨, 당신 말이 맞아요. 집부터 정리해야 해요. 더 이상 아이들을 식탁 위에 둘 순 없죠. 그녀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창고에 예전 나무판이 좀 있어. 간이 침대라도 만들어보자. 김영수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당으로 나섰다. 그가 낡은 창고에서 손수 침대를 만드는 동안 박정희는 아이들을 돌보며 예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들이 어릴 적 키웠던 아이들과 닮은 모습에 그녀의 마음은 다시금 따뜻해졌다. 보라야, 누가 이렇게 아이들을 두고 갔을까? 박정희는 속삭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라는 조용히 그녀 옆에 누워 마치 모든 걸 지켜보는 수호자처럼 눈을 떼지 않았다. 몇 시간 후 김영수는 거칠지만 튼튼한 나무 침대를 들고 돌아왔다. 모양은 엉망이지만 쓸만은 할 거야. 그는 중얼이며 방 한켠에 침대를 놓았다. 수고했어요, 영수씨. 이젠 우유 좀 데워줘요. 아이들이 아직 못 먹었어요. 박정희는 벽난로 근처에 작은 주전자를 가리켰다.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모든 일을 아이들 중심으로 움직였다. 농사로 단련된 거친 손으로 이제는 부드러운 손길로 담요를 덮고 아이를 안았다. 젊은 부모들은 어떻게 이걸 매일 하나 몰라. 김영수가 투덜댔다. 당신보단 불평이 덜하지, 영수씨. 박정희가 웃으며 받아쳤다. 하지만 웃음 뒤의 현실은 무거웠다. 박정희는 마음속으로 식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며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틸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 안에 다시 고요함이 깃들었을 때 김영수와 박정희는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친 하루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영수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냥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박정희가 불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건 가벼운 짐이 아니야. 김영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박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살폈다. 조용히 잠든 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은 이제 안전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해가 아직 땅을 비추기도 전부터 박정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영수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마당으로 나섰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오늘 이웃인 최 노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무엇이든 알고 있는 지혜로운 이였다. 정희야, 나 최 어르신 좀 뵙고 올게. 혹시 뭐 알고 계실지도 몰라. 여기 괜찮겠어? 김영수가 낡은 모자를 쓰며 물었다. 다녀오세요, 영수씨. 난 아이들과 있을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진 말고요. 박정희는 아기 하나를 안은 채 말했다. 보라는 늘 그랬듯 김영수를 따라 나섰다. 최 노인의 집까지 가는 길은 덤불과 흙먼지가 뒤섞인 오래된 오솔길이었다. 김영수는 걸으면서도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만 되풀이했다. 그들의 엄마는 누구일까? 왜 저런 곳에 아이들을 두고 갔을까? 그가 최 노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이미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영수자네, 이 아침에 웬일인가? 노인의 굵은 목소리가 오랜 세월의 깊이를 담고 울렸다. 최, 어르신,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조언 좀 구하러 왔습니다. 김영수는 노인 옆에 앉으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시작했다. 노인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다. 이야기가 끝난 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영수야. 예전에 내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자네 땅 근처 숲에 혼자 산 여자가 있었지. 이름이 윤지혜였던가. 젊지만 외롭게 살았지. 가족과도 문제가 많았고 누가 그러더군. 임신 중이었다고. 지혜란 여인, 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김영수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다. 그 아이들이 정말 그녀의 아이라면 왜 숲에 버렸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몰라. 그녀는 사람을 피해 다녔으니까. 의지할 데도 없었을 게야. 최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자네도 조심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말을 좋아하지. 왜 그 아이들이 지금 자네 집에 있는지 궁금해할 테지. 노인의 말은 김영수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남긴 채 집으로 돌아섰다.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 여인은 누구였을까? 그 아이들의 진짜 가족일까? 아니면 집에 도착한 김영수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박정희에게 조용히 전했다. 그녀는 말없이 들으며 아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윤지혜, 난 그런 사람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게 외딴 곳에 살았다면 우리가 몰랐던 것도 이상하진 않죠. 박정희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다. 어쩌면 이 신부님께서 좀 더 아실지도 몰라요. 마을 사정을 가장 잘 아시니까. 그녀는 덧붙였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최 어르신 말씀처럼 사람들은 말 많아질 거야. 우리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날 저녁 박정희는 마음이 무거운 채로 마을로 나갔다. 이웃 중 기억력이 좋기로 소문난 조 여사를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조 여사님, 안녕하세요. 잠깐 여쭈어볼 게 있어서요. 박정희는 그녀의 집 앞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 박 여사, 무슨 일 있나요? 조 여사는 놀란 얼굴로 맞이했다. 혹시 윤지혜란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마을 근처 숲에 혼자 살던. 조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지혜? 기억나지? 가엾은 아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혼자 숲 근처에 있는 낡은 오두막에서 살았지. 약초캐다 팔며 연명했어요. 말수도 적고 조용했지만 속이 깊은 아이였어. 그 후엔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박정희가 조심스레 물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후론 아무도 못 봤어요. 아마 삶이 그녀를 짓눌렀겠지. 조 여사는 안타까운 듯 고개를 저었다. 박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김영수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군. 정말 그녀가 아이들의 어머니였다면 이제 이 아이들은 완전히 혼자 남은 거야. 그녀는 아이들이 누워있는 간이 침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영수씨, 우리가 돌봐야 해요.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아이들을 다시 내버려 둘 순 없어요. 알아요, 정희야. 나도 그래요. 김영수는 낮게 대답하며 희미한 등불 아래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교회를 찾았다. 이제 그들의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고 이 신부님의 조언이 필요했다. 김영수는 오래된 마차에 새 아이를 담요로 잘 싸서 실었고
보라는 그 곁을 따라 달렸다. 말없이 도착한 교회 앞에는 이 신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영수 씨, 박정희 씨. 어서 들어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들어선 그들 앞에서 이 신부는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윤지에 대해 더 조사해봤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이 마을로 와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지요. 가족에게 배척당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려 했지만 여건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는 세상을 떠났어요. 영양실조와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눈을 감았고 김영수는 고개를 떨궜다. 죽기 전 그녀는 이웃 노파에게 편지를 남겼고 그 노파가 저에게 그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신들께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신부는 낡은 봉투를 꺼내 박정희에게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내 아이들을 발견한 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을 보살펴 주세요. 그들의 이름은 수연, 민재, 그리고 예린입니다. 이 아이들은 내 작은 기적입니다. 비록 내가 곁에 없더라도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편지를 읽는 박정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김영수는 말없이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이군요. 그가 낮게 말했다. 이 아이들은 지혜의 마지막 유산이군요. 이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시겠지만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정과 사랑, 그게 바로 하느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는 일일지도 몰라요. 김영수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도 자신과 같은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정희야, 우리가 약속했지. 이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만약 지혜가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긴 거라면 우리가 지켜야 해. 맞아요, 영수씨. 우린 버릴 수 없어요. 가진 건 부족해도 마음만은 넘치게 줄 수 있어요. 이 신부는 따뜻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무엇이든 필요하면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수와 박정희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확고했고 그 조용한 마차 안에는 작고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담요 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보라는 언제나처럼 마차 옆을 지키며 함께 달렸다. 집에 도착하자 박정희는 아이들을 새로 만든 간이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김영수는 현관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았다. 보라는 그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고개를 얹었다. 보라야, 김영수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다. 인생이란 게 때론 준비도 없이 시련을 던지는구나. 하지만 어쩌면 그 안에 진짜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지. 그날 저녁 불을 밝힌 방 안에서 박정희와 김영수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구석의 작은 침대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오래전 잊고 지냈던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영수씨, 우리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박정희가 조용히 물었다. 잘 해낼 수 있어, 정희야. 우린 함께니까.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밤은 두 사람에게 있어 오랜만에 진심 어린 안도감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이웃들도
하나둘씩 농장으로 찾아왔다. 어떤 이는 우유를, 어떤 이는 따뜻한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심지어 그동안 입지도 않았던 아기 옷이나 남은 채소까지 전해주는 이들도 있었다. 이건 아이들 위해서예요, 정희 씨. 이웃 아주머니가 달걀 바구니를 내밀며 말했다. 당신들이 이 애들을 돌봐주는 걸 보고 우리 모두 감동했어요. 박정희는 그 손길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늘은 이미 복을 주셨지요. 당신들에게 저 아이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이웃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점점 김영수와 박정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옹알이는 집 안 구석구석을 가득 메웠고 김영수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그들 곁에 다가가 있었다. 정희야, 이 작은 손 안에 이렇게 큰 힘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어. 나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 김영수가 민재를 안고 웃으며 말했다. 박정희는 두 딸, 수연과 예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며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평온함에 잠시 말을 잊었다. 아이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어느 날, 김영수는 오랜만에 이웃들에게 들려줄 채소를 따러 밭에 나갔다. 땅에 뿌리 내린 무와 당근을 뽑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함께 밭일도 하겠지. 나처럼 흙 묻은 손을 가지게 되겠지. 그 무렵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확연히 바뀌어 있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사를 건네며 묻곤 했다. 아이들은 잘 있나요? 무언가 필요한 건 없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이전과는 달랐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로부터 멀지 않은 들판을 걷던 김영수는 낯선 흔적을 발견했다. 눈 덮인 땅 위에 남겨진 작고 조심스러운 발자국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문 앞에는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몇 가지 식료품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세상은 전부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김영수는 바구니를 들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정희야, 누가 우리를 생각해 준 것 같아. 그는 조용히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박정희는 바구니 안에 밀가루, 사탕 몇 개, 그리고 사과 두어 개를 바라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누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졌을까? 정희야,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는 건 아니야. 이해해주는 이들도 있는 거야. 김영수는 따뜻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농장에는 자주 이웃들이 들러 도움을 전했다. 누군가는 감자를, 누군가는 손수 만든 아기 모자를 가져왔다. 이 신부님의 말처럼 선한 행동은 언젠가 돌아오는 법이었다. 며칠 뒤 이 신부는 직접 말을 타고 농장을 방문했다. 흰 눈이 덮인 들판 너머에서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그림처럼 다가왔다. 김영수 씨, 박정희 씨, 좋은 하루입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그는 문 앞에 내려섰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데서 이야기하셔야죠. 박정희는 밀가루 묻은 손을 닦으며 그를 방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녹이며 이 신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혜의 친척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만나고 싶어 하더군요. 순간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정희는 손을 멈추었고 김영수는 들고 있던 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신부님,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건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당신들 몫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짧은 눈빛 속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불안, 두려움, 그리고 결심. 신부님, 만약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원하고 사랑으로 감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막을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그냥 데려가는 건 안 됩니다. 김영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과 이야기해보고 직접 부앱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마음속에 다시 긴장이 자리 잡았지만 두 사람은 아이들과의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겼다. 김영수는 밤마다 불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고 박정희는 아이들을 재운 뒤 조용히 기도했다. 영수 씨, 만약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게 이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길일까요? 그녀가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정희야. 하지만 그건 우리가 직접 봐야 알겠지. 난 그들이 진심인지 확인할 거야.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날, 김영수와 박정희는 손을 꼭 잡고 집 앞에 섰다. 멀리서 마차 한 대가 다가왔고 그 안에서 중년의 부부가 내렸다.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인사했다. 저는 윤지혜의 먼 친척 정성우입니다. 아내는 김은영이고요. 아이들에 대해 듣고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김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김은영은 조심스럽게 아기들이 잠든 간이 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이내 눈물이 고였다. 지혜, 참 많이 닮았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김영수는 조용히 물었다. 두 분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저희가 키우고 싶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안정된 삶은 가능해요. 정성우가 진심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사랑은 넘쳐납니다. 박정희가 말하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순간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정성우와 김은영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얼굴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경외심이 엿보였다. 이 낡고 소박한 집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자라고 있는지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강제로 데려갈 생각은 없습니다. 정성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걸 보면 쉽게 말할 수 없네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에 박정희와 김영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김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들이 나쁜 분들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켜줄 겁니다. 정성우와 김은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억지로는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고 농장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박정희는 긴장이 풀린 얼굴로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이젠 알겠어요, 영수씨. 이 아이들은 여기 있어야 해요. 우리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래, 정희야. 이제 난 확신이 생겼어. 김영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더 밝아졌고 더 자주 웃었다. 수연은 조용하고 사려 깊었으며 민재는 호기심 많은 장난꾸러기였고 예리는 언제나 모험을 찾아 집 안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녔다. 어느 날 아침 김영수는 밭일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마당에서 아이들이 해맑게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박정희는 부엌 창가에서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보라는 아이들 곁을 졸졸 따라다니며 마치 또 다른 엄마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정희야, 봐봐. 예린이가 또 당근을 뽑았어. 김영수가 웃으며 소리쳤다. 이런 장난꾸러니 밭을 다 없겠어요. 박정희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따뜻했다. 그 무렵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엔 뒷말을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농장을 자주 찾아왔다. 어떤 이는 직접 만든 장난감을, 또 어떤 이는 갓 구운 빵을 들고 와 아이들을 위해서요 라고 말했다. 이런 거창한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박정희는 항상 조심스레 인사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따뜻함에 감동하고 있었다. 하늘이 벌써 주신 복이지요. 늘 그런 말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부모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김영수는 말수좋고 무뚝뚝했던 예전과는 달리 아이들과 장난도 치고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박정희는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며 그들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 떠올렸다. 정희야, 우리 집이 이렇게 웃음으로 가득 찰 줄은 몰랐어. 김영수가 어느 저녁에 말했다. 나도요, 영수씨. 아이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삶의 의미까지요. 하루는 늦은 오후 마당에 앉아있던 김영수가 문득 물었다. 정희야, 만약 우리가 그날 숲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박정희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김영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날 그 길을 간 거고 아이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죠. 그래, 그런 것 같아. 김영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하늘은 저물고 있었고 아이들은 웃으며 그들의 품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계절은 다시 흐르고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 땅에는 새싹이 돋고 햇살은 따뜻했다. 김영수는 아이들을 위해 마당 한켠에 작은 울타리를 만들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박정희는 늘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이 아이들은 우리 삶을 다시 피어나게 했어요.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맞아. 우리는 그들을 구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지도 몰라. 김영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다르게 보았다. 누구도 더 이상 뒷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우려는 손길이 더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신부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커다란 자루를 들고 말에서 내려 김영수의 집 앞으로 다가왔다. 좋은 날입니다. 김영수 씨, 박정희 씨. 이건 신자분들이 보내신 겁니다. 그는 밀가루와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옷, 몇 가지 식료품이 담긴 자루를 건넸다.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다. 두 분 덕분에 마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이 신부는 미소 지었다. 박정희는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말했다. 우린 감사받을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이 신부는 조용히 축복하며 말했다. 그날 저녁 불 앞에 앉은 김영수와 박정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벽난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고요했다. 이 아이들, 처음 왔을 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는데
박정희가 말했다. 이젠 두려운 게 없어. 그저 감사할 뿐이지. 김영수가 대답했다. 우리 참 많이 변했어요. 그녀가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 그리고 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그 말에 박정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불빛이 벽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김영수와 박정희는 확신했다. 이 아이들과의 인연은 우연이 아닌 축복이라는 것을. 세월은 어느덧 빠르게 흘러갔다. 수현, 민재, 예리는 더 이상 작고 연약한 아기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김영수와 박정희의 품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다. 김영수는 여전히 농장에서 일을 했고 박정희는 집안일과 아이들의 성장에 온 마음을 쏟았다. 이제 아이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농장에서도 종종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왔다. 수현아, 예린아, 오늘도 우물에서 물 길러 다녀왔니? 박정희가 어느 아침 소리쳤다. 다녀왔어요, 할머니? 수현이 먼저 밝은 목소리로 외쳤고 예린은 그 뒤를 따르며 무거운 바가지를 들고 있었다. 민재는 김영수를 따라다니며 닭에게 모이를 주거나 작은 삽을 들고 울타리를 고치는데 힘을 보탰다. 할아버지, 나도 울타리 고쳐볼래요. 민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아직은 좀 이르지만. 김영수는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도 망치 하나 줄게. 배워보는 건 좋지. 나 할아버지처럼 강해질 거예요. 민재는 자랑스럽게 외쳤고 김영수는 그 말에 소리내어 웃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웠고 그 사랑은 김영수와 박정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마당 앞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예전에 다녀갔던 윤지혜의 친척 김은영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보다 훨씬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김영수가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따뜻한 데서 이야기해요. 김은영은 거실에 들어와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눈은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향해 있었고 이내 말문을 열었다. 아이들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계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보니 이보다 더 좋은 가정은 없겠구나 싶어요. 박정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하나죠. 지혜 씨가 우리에게 맡긴 걸 늘 감사히 여기고 있어요. 김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아이들은 여기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다는 걸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우리도 가족이니까요. 그 말은 김영수와 박정희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낯설기만 하던 시간이 이제는 신뢰로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삶은 다시 평소처럼 흘러갔다. 아이들은 씩씩하게 자라났고 김영수와 박정희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 수연은 책 읽기를 좋아해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민재는 농사일을 좋아해 김영수의 일을 이어받아 밭을 관리했고 예리는 마을 밖으로 나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모험심 가득한 아이였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어느 따뜻한 여름날 3명의 아이들이 모두 고향의 농장으로 돌아왔다. 이미 어른이 된 그들은 손에 선물과 음식 바구니를 들고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았다.
김영수와 박정희는 여전히 그 낡은 집 마당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모두 휘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깊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예린이 가장 먼저 달려가 두 사람을 안았다. 이어 수연과 민재도 웃으며 다가왔다. 우린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수연이 박정희의 볼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우린 매일 기다리고 있었지. 박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날 오후 큰 나무 아래에 둘러앉은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지난 날을 추억했다. 김영수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말했다. 너희는 우리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단다. 우리가 너희에게 많은 걸 주진 못했지만 사랑과 집은 줬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전부예요, 할아버지. 수연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별들이 선명하게 떠오른 하늘 아래 김영수와 박정희는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수씨, 지혜씨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하고 있을까요? 박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럴 거야.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그녀가 간절히 바랐던 걸 줬으니까. 사랑과 가족 말이야. 김영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순간 그들의 집은 단순한 농장이 아닌 수많은 인연이 피어난 곳이었고 새 아이의 삶이 새로 시작된 진정한 가정이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들 아래 작은 집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깊은 감동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이야기 끝.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요.